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여러분들 현재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읽어드릴 책을 읽고서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집계를 시작한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으로 16만 9,454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루트로 입양을 간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25만 명의 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의 저자인 니콜은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자라서 수정이라는 이름을 찾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시간을 넘나들고 시점을 교차해가며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배반감과 아픔, 애정과 분노, 기쁨과 안타까움 등 복잡한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이 회고록은 재회 이후의 이야기도 들려준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애타게 찾아 헤매던 원가족과의 눈물겨운 상봉으로 종결되는 기존의 입양인 서사가 아닌 재회 후 원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심스레 알아가고 그들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들의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상상하려고 애쓰는데 그 마음속엔 늘 따뜻한 공감과 상대의 감정과 처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의 태도가 배어 있어서 이 책이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지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에 대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내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막 건너온 분들이셨어. 그분들은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네게 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어.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 이후 나이를 먹고 용감해진 내가 진실을 직접 찾아 나섰을 때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될 이야기였다. 어렸을 때 내가 어머니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에 관해 물으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연갈색 피부에 주근깨가 가뭇가뭇한 앙상하고 헬쑥한 나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다. 반쯤 상상이 가미된 이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당시에 찍은 우리의 유일한 가족 사진에서처럼 소매가 나풀거리는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있다. 담백하고 실용적인 어머니에겐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다. 그 무렵 나는 반들거리는 검은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의 벽돌색 파마머리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분명 유아기의 귀여운 티는 사라졌을 테지만 어머니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신의 선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다른 무엇으로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100번쯤은 물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궁금해졌다. 나를 달래는 법을 누가 알려줬는지, 나에게 해줘야 할 말이나 내가 듣고 싶어 할 말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책에서 읽었거나 입양기관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내 부모가 되고 나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됐는지,
의사들이 네가 몸이 약해 평생 고생할 거라고 했대. 내 친부모님은 널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졌지만 입양이 너한테 최선이라 생각했어. 어린 나이에도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말이 뭔지를 알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대여섯 살쯤엔 그 자애롭고 이타적인 친부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혼자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 일별의 순간을, 내 과거에 대한 신락 같은 순간을 가장 아끼는 빛나는 장난감처럼 꽉 붙들고 수집 가능한 모든 사실을 끌어모았다. 어머니는 네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이게 다일 거야 라고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분 좋은 내용은 전혀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분들의 이야기고 또 내 이야기였다. 이것이 그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유일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내 양부모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끝날 여지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가족과 애모, 내가 마주해야 했던 운명에 대해 물어올 때면 처음엔 어린아이처럼 명랑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진지한 설교조로 대답하게 된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절대 목소리에 꺼림직한 무언가가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세부 사실을 바꾸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가 일찌감치 들어 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들에게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것은 내 생김새에 대한 변명이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엔 당연히 빈틈이 많았다. 부모님도 그저 짐작만 할 수밖에 없었을 부분들과 말을 하다 말고 머뭇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더 어려운 후속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죠?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도 날 입양했을 건가요? 어릴 때 전해 듣는 가족 설화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설화는 우리 인생에서 토대가 되는 믿음, 이를테면 우리 자신, 가족, 세상 속 우리의 위치에 관해 영향을 끼치는 어떤 종교와도 맞먹는 믿음의 발판이 된다. 나는 작은 욕심이 싹틀 때면, 길을 잃는 느낌이나 혼자 된 기분에 시달리거나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내 친부모의 희생 같은 숭고한 무언가에는 나의 신뢰, 나의 신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분들은 입양이 너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은 만들어진 전설이었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내 친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고 부모님은 결국 나를 입양하고 싶어 했으며 그렇게 사필귀정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내가 믿기를 바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만든 토대였고 나 역시 자라면서 내 정체성을 여기에 기대 이해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엔 아직 어린 내게 이 이야기는 구명줄처럼 던져져 내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친가족을 찾아 나섰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그 상자를 다시 꺼냈다.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 사이 저 위 선반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상자였다. 불현듯 그 안에 든 꼬깃꼬깃 접힌 종이들이 떠올랐고 이제 그 오래된 종이에 적힌 말들을 어렸을 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커갈수록 나도 부모님도 우리의 오래된 이야기를 되밟고 싶은 욕구를 점점 덜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화가 줄었다는 점이 적어도 내 쪽에서는 호기심 결여를 뜻하는 건 아니었다. 내 존재에 관한 신화 같은 이야기에 대놓고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나는 늘 추측과 사실간의 빈틈을 채워넣을 단서에 민감했다. 어쩌다 내 입양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암시나 새로운 사실의 흔적을 찾았다. 가끔 염탐도 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아 각자의 사적 공간이랄 게 별로 없었다. 부모님의 귀중품과 민감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자기 이모에게 받은 자수정과 석류석이 박힌 오래된 반지 등 가장 아끼는 보석들을 세련된 머투르드 보석 상자 맨 아래 칸에 둔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사인받은 야구공을 유일한 타이핀이 든 상자에 넣어두었고 내가 시애틀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입었던 딸기 패턴 원피스는 아버지의 서랍장 맨 윗칸 양말 밑에 묻어두었다. 물론 신발 상자 깊이에 폭은 그보다 2배가량 되는 화려한 조각 장식이 달린 그 나무 상자에 대해서도 알았다. 어렸을 땐 그걸 보물상자라고 상상했다. 그 상자를 뒷마당에 파묻은 다음 이웃 아이들에게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보물지도를 그려주고 찾게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다 언젠가 그 상자를 직접 뒤져보고는 몹시 실망했다. 아버지가 절대 안 차는 커프스 단추 한 쌍, 부모님의 혼인증명서, 어머니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몇 장,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쪼가리들 뿐 특별히 신기한 물건은 하나도 없어서였다. 그걸 다시 뒤져보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사진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살짝 빛바랜 리걸 사이즈 봉투였다. 그 위에는 시애틀 주소가 찍혀 있었고 안에는 $500 청구서와 다음과 같은 명함이 들어있었다. 캐시 L. 샌더슨, 변호사. 돌연 내가 어렸을 때 사랑한 미스터리 시리즈물 속 아마추어 탐정이 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소녀 탐정 낸시 두류가 된 것도 모르는 사람의 비밀을 염탐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단서는 나 자신의 인생에 관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 입양이 어떤 기관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까? 어떻든 $500라는 돈은 그 구매 대상이 악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같았다. 나는 캐시 L. 샌더슨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옮겨 적은 다음 모든 물건을 도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 꼭대기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안 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퉁불퉁한 매트에 앉아 내가 8학년 때 용돈을 모아 산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그걸 살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수화기의 플라스틱 외장 안으로 무지갯빛 전선과 부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벨이 울리면 숫자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캐시 L. 샌더슨의 번호를 눌렀다.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면서 귀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탐지하는 데 반쯤 쏠려 있었다. 몇 차례 신호가 울리고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프로다운 차분한 목소리였다. 캐시 샌더슨 사무실입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어린아이 목소리처럼 들렸다. 혹시 캐스 샌더슨 씨인가요? 변호사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세요.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나는 내 성과 이름을 철자까지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그는 용무가 뭐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했고 전화를 거는데 신경을 곤두세울 대로 곤두세운 나머지 둘러댈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분이 1981년에 제 입양일을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 일로 뭘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는 탐정이 아니라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냥 끊어버릴까? 캐시 샌더슨이 진짜로 나한테 답신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 문득 할머니 할아버지와 본 범죄법정 드라마에서 들은 문구가 스치듯 떠올랐다. 의뢰인 비밀 유지 의무. 변호사는 아마 내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을 것이다. $500를 지급한 건 부모님이었으므로 그는 내가 아닌 부모님의 대리인이었다. 여자는 웃지도 시간 낭비 말란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충실하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그런데 그것도 곤란한 일이었다. 내겐 번호가 따로 없었다. 부모님은 그런 추가 비용에 대해선 생각도 해본 적 없을 터였다. 만약 캐시가 우리 집 번호로 전화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한 나 자신을 책망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주말이었나?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지만 캐시와 나는 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끝까지 우리 부모님의 충실한 변호인이었다. 마침내 캐시가 마지못해 내 전화를 받아 내 모든 질문에 대답해 준 것도 부모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서였다. 내 입양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였어요? 나는 캐시 샌더슨 사무실에 몰래 전화하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에게 짐짓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캐시,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성이 빠진 사실에 주목했다.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길 바랐던 걸까? 얼마 들었어요? 다행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 부모님은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점과 시험 점수, 대학교 학자금 지원 같은 것에 조바심 치며 신경을 쓰곤 했다. 엄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그 2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점점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진 않았다. 나는 입양 뒤에 변호사한테서 연락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기다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 2번 다시 연락 안 했어 라거나 아니 우리한테 무슨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일은 없어 라고 말하기를. 혹시라도 무슨 소식을 알게 됐거나 들었다면 나도 이미 알고 있어야 할 테니. 네가 더 어렸을 때 변호사가 한 번 연락한 적이 있어. 어머니는 이상하게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꾹 참고 있었다. 네 친모가 우리랑 연락하고 싶어 한다고. 나의 친모가 우리와 나와 연락하려 했다니. 내가 예상한 대답들 중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기던 말이었다. 보이지 않는 줄에 팽팽하게 묶인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 들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흔들리는 몸으로 다음 줄이 당겨지는 것, 다음 충격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평생 봐온 짙은 갈색 패널로 둘러싼 벽에 늘 약간 끈적이는 리놀륨 바닥 부엌에서 계속해서 각종 재료를 썰고 저으며 우리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려니 내가 닿기 싫어하는 낡은 전기 스토브,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흰 포마이카 테이블, 그리고 그런 말을 내뱉은 뒤에도 차분히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내 분노에 불을 붙이고 질문새를 퍼붓도록 한 건 어머니의 그 차분한 겉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뭘 알고 싶어 한 거예요? 네 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 엄마가 말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부모님이 내 생모를 네 어머니라고 부른 건 난생 처음이었다. 그분은 네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 네 사진을 달라고 했대. 그리고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아마 널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말로 인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무더기가 와르르 쏟아진 것처럼 온 방에 경악과 불안의 물결이 출렁였다. 하지만 나는 친모의 궁금증이 불러일으킨 가능성은 도착 즉시 제거당했으리라는 걸 알았다. 부모님은 그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어머니는 사진이나 자세한 정보를 나누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나는 의도했건 안 했건 어머니의 별일 아니라는 듯한 말투에 기가 막혔다. 어머니는 마치 우리가 평소에도 내 친모 이야기를 나눴던 양 말하는 것이었다. 친모가 내게 편지를 쓰려 한 적이 있다는 이 새로운 사실이 마치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라는 듯이 어머니는 자신들은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이 나와 이야기하는 걸 허용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만나다니. 어렸을 땐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다. 아이 때는 친모가 불쑥 나타나서 나를 데리고 가는 악몽도 가끔 꿨다. 하지만 그게 날 위해서든 아니었든 지금이든 그때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친모의 전가를 듣고 나서 왜 우리는 전화 한 통 통화할 수 없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친모와 나에게 그 정도도 허용해주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최소한 목소리는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내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네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어머니는 자진해서 말했다. 비록 초등학생 시절이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지나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초등학생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더 또렷이 보였다. 나는 노상 불안했고 이따금 괴롭힘에도 시달렸다. 부모님은 아직도 최악의 사건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가장 큰 약점인 내 신체적 외양이 불쾌한 것이고 도무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확신했다. 친모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서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나를 포기한 그분에게 우리 부모님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내가 용기를 내어 양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한국 부모님에게 했더라면 어땠을지 궁금했다. 어쩌면 나를 이해해 주었을지도 몰랐다. 적어도 내 백인 가족보다는 그 고통에 더 공감했을지도 몰랐다. 그 편지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봐야만 했다. 여태 그러지 못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친모가 나를 생각했다는 증거였다.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거기 혹시 이름도 적혀 있어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설령 이름으로 서명을 했어도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 편지는 이제 없어. 친모가 우리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때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면 부모님은 항상 당시의 내 나이를 헷갈려 한다. 네가 대여섯 살 때였어 했다가 또 나중에는 아마 일곱 여덟 살 때였던가 한다. 변호사도 자신이 내 친모를 만나 그분의 요구를 부모님에게 전달한 사실은 기억했지만 그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뒤에 어머니와 나눈 대화에 대해 기억 못하는 것들이 꽤 많다. 그때가 정확히 몇 살 때였는지, 엄마가 당시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뒤로 엄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때문에 의식적으로 언쟁을 하지 않으려 하던 때였는지, 아니면 내가 대학 지원서를 쓰면서 이미 저 문 밖에 한눈 팔던 때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밤 엄마가 준비하던 음식이 뭐였는지,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모여 앉아 먹었는지도. 하지만 친모가 변호사를 다시 만났을 때 언니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준 건 기억이 난다. 엄마는 복수조사에 힘을 주어 말하면서 어쩌면 언니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몇 명이나요? 몇 살이에요? 그럼 왜 그 아이들은 데리고 살고 나만 안 그런 거죠? 왜 더 기억을 못하느냐고. 내 친모가 날 궁금해한 사실의 유일한 증거, 유일한 접촉 시도를 왜 갖다 버렸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어머니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어깨를 으쓱하던 모습도,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결단코 사과하지 않은 사실도,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 그저 오래된 일이야 라고 했던 것도. 나는 편지 자체에 대해 그게 타이핑한 거였는지 손으로 쓴 거였는지 서명이 있었는지 익명이었는지 꼬치꼬치 따지듯 캐물었지만 두 분 모두 다른 건 기억하지 못했다. 만약 어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틀림없이 위안이 됐을 것이다. 당신에게 무엇보다 수수께끼였던 건 내 첫 부모는 대체 왜 나를 포기했을까 하는 거였다. 돈과 나의 건강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건 나도 알았다. 하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없었는지, 나의 어떤 점이 두 분의 사랑이랄지 신이랄지 그런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건 아닌지 너무 궁금했다. 물론 이런 의문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친부모들은 대체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입양을 결심할 뿐더러 신생아나 조막한 아이가 제 부모를 실망시킬 일이 대체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다른 입양인들, 특히 원가족을 모르는 입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사람이 나만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혹시 아기 때 혹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한 어떤 행동 때문은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무언가로 인해 이별이 더 쉬웠거나 가능했던 건 아니었을까? 친부모 탓을 하는 입양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꼭 화살을 자기 내부로 돌려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싶어 했다. 자라면서 내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분들이 여전히 날 생각한다는 걸, 그리고 입양이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았더라면 많은 게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비록 대응을 하기엔 친모의 접근 시도를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나는 잊히지 않았던 것이다. 완전히는. 내가 두 분과 접촉할 길은 없었다.
친부모는 다시는 우리와 연락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친모가 연락해온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친가족에게서 두툼한 편지다발이 날아오는 상상을 했다. 이야기와 사진과 내 삶에 대한 질문과 사랑과 질문의 말로 가득한 손편지들. 나를 그들에게로 인도할지도 모르는 편지들이. 2007년 여름,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나뿐인 독립조산원의 소독약내 나는 작은 검사실에서 남편과 나는 조산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의자 2개, 검사 테이블 하나, 세면대 하나, 폭신한 회전 스툴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 크기의 검사실에서 조산사는 항목마다 확인 질문을 했고 우리가 대답하면 그걸 받아 적었다. 조산사는 좀 피곤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친절했다. 그는 한 산모의 출산을 돕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고 했다. 살짝 흥분한 상태로 형광등 밑에 앉아 임신부 서류를 작성하는데 괜한 걱정이 슬금슬금 밀려왔다. 기분이 좋은 동시에 아직 준비가 안 된 느낌도 들었다. 조산사는 처음에 아주 쉬운 질문부터 했다. 생일이 언제인지, 이번이 첫 임신인지, 내가 생각하기에 기간이 얼마나 된 것 같은지 따위의 질문이었다. 나는 한시도 뜸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대답했다. 서류 작성을 빨리 끝낼수록 심장 박동 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 있어서였다. 그런데 내게 형제 자매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이건 정말 단순한 질문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명백한 대답은 한 명도 없다이고 그건 나름 사실이다. 나는 무남동녀로 자랐다. 내 생물학적 가족이라곤 바로 여기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존재 같아였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내 친모에게 다른 아이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변호사는 언니라는 말을 언급했고 2년쯤 전에 받은 제한된 친가족 정보에도 내가 태어났을 때 친부모에게 다른 딸들이 있다고 확인되어 있었다. 정확한 나이도 이름도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내 언니들에 대한 상상이 멈춰지진 않았다. 내가 입양되지만 않았어도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자랐을 언니들이었다. 조산사는 계속 차분히 기다렸다. 이제 이 머뭇거림 아래에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저는 입양됐어요. 내가 말했다. 내 귀에조차 꼭 무언가에 대해 사과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기분이 더 나빠졌다. 조산사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몇 살이었는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출산 과정은 어땠나요? 혹시 무슨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나는 내가 조산아였고 2달 반 동안 병원에서 지냈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약간 겁에 질려 더듬거리면서 가족의 임신 합병증 여부나 병력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친모의 조산 원인조차 모른다고 하자 조산사는 클립보드를 향해 있던 고개를 들고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임상과 관련해 유전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묻는 거라고 했다. 어머니의 경험을 알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그냥 그 상태로 해결해 나가면 되었다. 조산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분만통을 겪는 사람 누구라도 안심하게 만들 만한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나머지 질문들을 훑어보고 건너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삶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입양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마치 태어난 지 2달 반 된 볼이 통통한 2.3kg짜리 아기를 부모님이 병원에서 데리고 오던 그 순간 불쑥 존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친모가 나를 임신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나는 절대 모르고 살아갈 한 여자에게 내 존재가 오롯이 의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친가족 생각을 하느라 보낸 그 모든 세월 동안 친모의 임신과 관련된 내가 모르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나는 젊고 건강했다. 아직 노화나 질병, 유전 문제 따위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었다. 친모를 떠올릴 때도 임신한 모습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보다는 나를 아는 채 내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만 그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임신을 하고 보니 친모가 나를 베고 있던 그 수수께끼 같은 시간들이 돌연 훨씬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분의 임신은 어땠을까? 왜 그렇게 일찍 분만이 시작됐을까? 혹시 내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찌해야 하나? 2005년 댄과 나는 우리의 2번째 결혼기념일 며칠 뒤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했다. 댄은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내가 가장이 되었으며 우리는 첫 집을 샀다.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 좋은 의도의 질문과 비판도, 친척들의 진지하기 짝이 없는 우려의 말도 우리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했을 뿐이다. 적어도 나에겐 가족이라는 개념이 줄곧 타인들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정의되어 왔다. 그 무렵 나는 이미 성인이었고 4년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지리적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으며 외동답게 내 선택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자신감은 가족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순전히 의지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입양인다운 믿음과 결합했다. 젊은 여성으로서 결혼도 독신으로 남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았다. 내가 두려웠던 건 어린 시절처럼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수동적이 되는 것, 무기력해지는 것이었다. 이른 나이에 결혼에 뛰어드는 데는 좀 더 신중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임의식을 갖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너무 젊었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리라는 걸 의심하기엔 서로를 너무 믿고 확신했다. 결혼한 지 14년이 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면 둘 다 웃음을 터뜨리며 하마터면 진짜 재난이 될 수도 있었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여하간 큰 탈 없이 잘 살아왔으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운 좋게도 그 긴 시간을 쭉 함께 살아왔으니 2007년 봄 무렵에 댄과 나는 가족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새파랗게 젊었지만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느꼈다. 댄은 박사과정을 절반쯤 지난 상태였고 우리에겐 주택 대출금을 다달이 갚아나가고 여행을 하고 약간의 저축까지 하는 것에 더해 우리가 산 집을 세심하게 고른 가구와 고양이 2마리로 채울 여유까지 있었다. 당시 나는 창작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전까지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 그냥 동네 글쓰기 모임에만 나갔다. 마감 날짜를 정해두고 글을 제출해야 하는 글쓰기 모임 덕분에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이야기들에 매달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글을 쓰거나 모임 워크숍 시간 내내 앉아있을 기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피로가 극심한 이유는 분명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냥 무시하고 지냈다. 댄과 내가 어쩌면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도 몰라 라고 말했던 게 불과 2-3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사실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있었다. 딱히 뭘 해보려는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막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6살 생일이 몇 달 지난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부엌 개수대에서 시리얼 그릇을 헹구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손에 든 하얀 막대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고작 몇 분간이었을 테지만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불신의 안개가 걷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나의 뇌가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나는 달달 떨리는 다리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댄이 돌아서며 무슨 일이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을 때 나는 그 막대기를 들어보였다. 혹시 이게 두 줄로 보여? 조산사는 새 양식을 한 뭉치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다. 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부모님 아이였다. 아버지와 똑같은 183cm의 키에 어머니의 한바구음과 짙은색 곱슬머리를 가졌고, 교사와 과학자가 득실거리는 집안에서 그 역시 과학자였다. 가족 절반은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도시에서 왔고, 어렸을 땐 그의 레바논인 할머니가 운영했던 빵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댄 역시 자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기분을, 그리고 사랑하지만 결코 완전히 인정할 수 없는 가족 속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절대 이해할 리 없었다. 나는 그의 답변들이 너무도 쉽게 쭉쭉 이어지는 게 부러웠다. 마침내 조산사는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심장박동을 확인하러 가자고 했다. 나는 검사 테이블에 펼쳐진 서류 종이가 팔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진료용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우리가 기다리던 몇 주 동안의 입덕과 피로감을 기꺼이 감당하게 해줄 순간이었다. 조산사는 초음파 기계를 켜고 작은 봉 같은 걸로 내 아랫배를 슥슥 문질렀다. 모니터에는 낮게 윙윙 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가 숨은 것 같네요. 우려 섞인 말투는 아니었지만 나는 쿡 찌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혹시 심장박동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당장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노릇이었다. 설령 내 임신이 별 위기를 겪지 않고 수월하게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을 몇 번이고 마주해야 할 터였다. 윙, 윙, 윙. 정적, 콩콩콩콩 박동 소리가 너무 빠르게 들렸다. 하지만 분명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아니, 왜? 소리가 중단되자마자 내 입에서 바로 이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하고 싶던 말은 그저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였다. 봉이 내 배 위를 이리저리 지나다니는 동안 나는 숨을 꾹 참았다. 아가야 제발. 조산사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어 문지르면서 볼륨을 올렸다. 낮게 윙 하던 소리가 갑자기 힘차게 쿵쿵쿵쿵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아주 좋아요. 조산사가 활짝 웃었다. 분당 160. 완전 정상이에요. 그는 경외심에 찬 내 표정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진짜 아기 맞아요. 제가 보증해요. 녀석 정말 열심히 애쓰네요. 댄이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잠시 그 강렬하고 확실한 고동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가족을 늘리는 일이 이제 더는 단순한 소망이나 먼 훗날의 가능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야흐로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강렬한 심장박동과 함께 황홀하게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아이는 삶을 향해, 우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내가 느낀 경의와 사랑은 내 앞을 거쳐간 수많은 어머니들이 증언한 것과 똑같았다. 이런 생각이 왠지 내게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럼에도 아직 스스로를 누군가의 생물학적 산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아기를 사랑하는 일만은 쉬울 것 같았다. 그건 그냥 자연스레 느낄 것 같았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다. 다른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나와 연결된 사람, 아이가 곁에 있을 터였다. 나는 검사실 저쪽 벽에 걸린 그림에 시선이 갔다. 나처럼 머리카락이 검은 여자가 임신한 자기 배를 감싸 안고 다정한 얼굴로 그 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은 부모와 극도로 취약한 아이의 물리적 연결고리, 원초적 연결성을 너무도 강렬히 표현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것은 언제나 내게 수수께끼 같은 대목이었다. 이제 나도 마침내 그 고리에 구족되는 경험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오리무종이긴 마찬가지였다. 나는 셔츠를 내리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9개월이란 시간은 꽤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조산사가 말했다. 두 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아기와 만나게 될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평생토록 이어질 것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 관계가 끝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나와 내 첫 어머니와의 유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관계 단절. 우리는 그걸 잘 견뎌냈고 헤어져 사는 법을 배웠다. 나는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을 알았고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조금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라 느끼지 않았다. 내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가던 댄과 나는 이제 곧 모든 게 송두리째 변할 터였다.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곧 진짜로 부모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지만 첫 산정 검진을 마친 나는 새로운 걱정과 의구심의 원천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출산을 할 것이고 그 준비부터 단단히 해야 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나중에 우리 아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던질까? 나에게도 아직 우화와 다를 바 없는 그 역사와 유산을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연결감을 느끼도록 과연 내가 도울 수나 있을까? 여태 고작 몇 장짜리 가족 정보 질문지에도 다 대답하지 못했는데 조선원을 나서면서 나는 우리 아기가 절반은 텅 빈 가계도를 물려받을 운명이라는 사실이 바위처럼 짓누르는 느낌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다. 아직 임신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은 충분히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산원에서 첫 진료를 받은 뒤 며칠 동안 나는 중개인 목록이 딸린 그 서류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우리 파일 캐비닛 뒤쪽에 꽂아둔 폴더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카운티 입양사무소에서 보낸 그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을 통째로 외운 지 오래였지만 그걸 다시 꺼내 읽었다. 친가족을 찾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그처럼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말을 한단 말인가? 애초에 끊어지지 않았어야 할 연결감과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복원한단 말인가? 그 발견들이 댄과 내가 이제 막 꾸리려는 새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랐다. 알 수 없는 변수를 추가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안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정말 무모한 짓일 터였다. 하지만 조산원에 다녀온 뒤로 나는 그 생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만일 내가 정말로 친가족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내 아이들과 나눌 더 풍부하고 완결된 이야기, 마침내 내 가게도 위에 모든 가지를 펼쳐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된다면,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두려워하기를 멈춘다면 나와 미래의 내 아이는 또 무엇을 얻게 될까? 믿기진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예전부터 그에 대해 생각은 해왔고 전화를 건 적도 그 절차를 검색해 본 적도 있었다. 양부모님도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어렸을 땐 그 말이 꼭 언젠가 너도 우주배행사나 유명한 배우,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처럼 들렸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은 이야기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젠 그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인정하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나의 친부모는 숨어있지 않았으니까. 재회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설 탐정이나 추적 작전은 필요 없었다. 서류나 편지만 몇 차례 주고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어쩌면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수도 있었다. 물론 위험도 따랐다. 친부모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새롭게 찾아낸 사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그분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또다시 거부당한다면 아무리 그걸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도 끔찍한 기분이 들 것 같았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런 결정은 평생 나를 알아온 이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사실 이 일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양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겠는가? 대학 친구, 고향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입양은 정말 좋은 거라고, 내 인생에서 빠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해왔다. 부모님의 반응을 감당하는 것도 내 몫일 것이다. 너는 네 친가족을 만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할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는 것도. 그건 내가 어렸을 때 하고 다니던 말이었다. 내가 충실히 배운 수많은 대처법 중 하나로 사람들의 주목과 대답하고 싶지 않은 성가신 질문을 피하기 위해 쓴 방책이었다. 어쩌면 실제로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실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을의 온갖 이유로 마음을 바꾸고 나의 경우엔 이제 12주 된 자두 크기의 배아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깨달음은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제 더는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양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강조하거나 입양된다는 게 어떤 기분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을 옹호할 필요를 느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내게 생명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영영 송두리째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제 훌륭한 입양인,
길을 잃었다 되찾은 데 감사하는 어린 소녀라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였다. 내 결정에 대해 누가 뭐라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신경 쓸 일이 뭐란 말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마침내 던질 준비가 된 이 질문이 얼마나 다급하게 느껴졌는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속삭이는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분들을 찾고 싶었다. 이 진실을 마주하자 모든 의구심과 위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스스로 되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떨리긴 했지만 나는 온전히 확신했다. 지금까지 내가 줄곧 해온 대답과는 달랐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최상의 대답, 가장 현명한 대답은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분들이 내게 해주려던 모든 말을 듣고 싶었다. 친부모는 나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 결정에 대해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언니들과 얼마나 닮았을까? 언니들을 만나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듣거나 비슷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들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을지도 궁금했다. 날 위해 기도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알고 싶어 했는지도. 갑자기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이 아주 좁아 보였다. 어쩌면 지금까지 쭉 그랬는지도 몰랐다. 그분들이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나를 한테나마 알았다면, 그분들 생각을 하자 갑자기 수백, 수천 개의 거미줄처럼 엮인 역사와 사랑, 호기심과 기억에 가느다란 신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신라들은 우리 사이의 시공간을 가로질러 천천히 증식했다. 보고 만지기엔 너무 연약하고 완전히 끊어지기엔 너무 강한 연결의 실타래가.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여러분들 현재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읽어드릴 책을 읽고서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집계를 시작한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으로 16만 9,454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루트로 입양을 간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25만 명의 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의 저자인 니콜은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자라서 수정이라는 이름을 찾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시간을 넘나들고 시점을 교차해가며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배반감과 아픔, 애정과 분노, 기쁨과 안타까움 등 복잡한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이 회고록은 재회 이후의 이야기도 들려준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애타게 찾아 헤매던 원가족과의 눈물겨운 상봉으로 종결되는 기존의 입양인 서사가 아닌 재회 후 원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심스레 알아가고 그들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들의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상상하려고 애쓰는데 그 마음속엔 늘 따뜻한 공감과 상대의 감정과 처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의 태도가 배어 있어서 이 책이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지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에 대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내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막 건너온 분들이셨어. 그분들은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네게 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어.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 이후 나이를 먹고 용감해진 내가 진실을 직접 찾아 나섰을 때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될 이야기였다. 어렸을 때 내가 어머니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에 관해 물으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연갈색 피부에 주근깨가 가뭇가뭇한 앙상하고 헬쑥한 나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다. 반쯤 상상이 가미된 이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당시에 찍은 우리의 유일한 가족 사진에서처럼 소매가 나풀거리는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있다. 담백하고 실용적인 어머니에겐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다. 그 무렵 나는 반들거리는 검은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의 벽돌색 파마머리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분명 유아기의 귀여운 티는 사라졌을 테지만 어머니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신의 선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다른 무엇으로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100번쯤은 물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궁금해졌다. 나를 달래는 법을 누가 알려줬는지, 나에게 해줘야 할 말이나 내가 듣고 싶어 할 말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책에서 읽었거나 입양기관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내 부모가 되고 나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됐는지. 의사들이 네가 몸이 약해 평생 고생할 거라고 했대. 내 친부모님은 널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졌지만 입양이 너한테 최선이라 생각했어. 어린 나이에도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말이 뭔지를 알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대여섯 살쯤엔 그 자애롭고 이타적인 친부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혼자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 일별의 순간을, 내 과거에 대한 신락 같은 순간을 가장 아끼는 빛나는 장난감처럼 꽉 붙들고 수집 가능한 모든 사실을 끌어모았다. 어머니는 네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이게 다일 거야 라고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분 좋은 내용은 전혀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분들의 이야기고 또 내 이야기였다. 이것이 그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유일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내 양부모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끝날 여지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가족과 애모, 내가 마주해야 했던 운명에 대해 물어올 때면 처음엔 어린아이처럼 명랑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진지한 설교조로 대답하게 된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절대 목소리에 꺼림직한 무언가가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세부 사실을 바꾸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가 일찌감치 들어 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들에게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것은 내 생김새에 대한 변명이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엔 당연히 빈틈이 많았다. 부모님도 그저 짐작만 할 수밖에 없었을 부분들과 말을 하다 말고 머뭇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더 어려운 후속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죠?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도 날 입양했을 건가요? 어릴 때 전해 듣는 가족 설화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설화는 우리 인생에서 토대가 되는 믿음, 이를테면 우리 자신, 가족, 세상 속 우리의 위치에 관해 영향을 끼치는 어떤 종교와도 맞먹는 믿음의 발판이 된다. 나는 작은 역심이 싹틀 때면, 길을 잃는 느낌이나 혼자 된 기분에 시달리거나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내 친부모의 희생 같은 숭고한 무언가에는 나의 신뢰, 나의 신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분들은 입양이 너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은 만들어진 전설이었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내 친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고 부모님은 결국 나를 입양하고 싶어 했으며 그렇게 사필귀정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내가 믿기를 바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만든 토대였고 나 역시 자라면서 내 정체성을 여기에 기대 이해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엔 아직 어린 내게 이 이야기는 구명줄처럼 던져져 내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친가족을 찾아 나섰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그 상자를 다시 꺼냈다.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 사이 저 위 선반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상자였다. 불현듯 그 안에 든 꼬깃꼬깃 접힌 종이들이 떠올랐고 이제 그 오래된 종이에 적힌 말들을 어렸을 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커갈수록 나도 부모님도 우리의 오래된 이야기를 되밟고 싶은 욕구를 점점 덜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화가 줄었다는 점이 적어도 내 쪽에서는 호기심 결여를 뜻하는 건 아니었다. 내 존재에 관한 신화 같은 이야기에 대놓고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나는 늘 추측과 사실간의 빈틈을 채워넣을 단서에 민감했다. 어쩌다 내 입양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암시나 새로운 사실의 흔적을 찾았다. 가끔 염탐도 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아 각자의 사적 공간이랄 게 별로 없었다. 부모님의 귀중품과 민감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자기 이모에게 받은 자수정과 석류석이 박힌 오래된 반지 등 가장 아끼는 보석들을 세련된 머투르드 보석 상자 맨 아래 칸에 둔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사인받은 야구공을 유일한 타이핀이 든 상자에 넣어두었고 내가 시애틀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입었던 딸기 패턴 원피스는 아버지의 서랍장 맨 윗칸 양말 밑에 묻어두었다.
물론 신발 상자 깊이에 폭은 그보다 2배가량 되는 화려한 조각 장식이 달린 그 나무 상자에 대해서도 알았다. 어렸을 땐 그걸 보물상자라고 상상했다. 그 상자를 뒷마당에 파묻은 다음 이웃 아이들에게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보물지도를 그려주고 찾게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다 언젠가 그 상자를 직접 뒤져보고는 몹시 실망했다. 아버지가 절대 안 차는 커프스 단추 한 쌍, 부모님의 혼인증명서, 어머니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몇 장,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쪼가리들 뿐 특별히 신기한 물건은 하나도 없어서였다. 그걸 다시 뒤져보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사진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살짝 빛바랜 리걸 사이즈 봉투였다. 그 위에는 시애틀 주소가 찍혀 있었고 안에는 $500 청구서와 다음과 같은 명함이 들어 있었다. 캐시 L. 샌더슨, 변호사. 돌연 내가 어렸을 때 사랑한 미스터리 시리즈물 속 아마추어 탐정이 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소녀 탐정 낸시 두류가 된 것도 모르는 사람의 비밀을 염탐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단서는 나 자신의 인생에 관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 입양이 어떤 기관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까? 어떻든 $500라는 돈은 그 구매 대상이 악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같았다. 나는 캐시 L. 샌더슨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옮겨 적은 다음 모든 물건을 도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 꼭대기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안 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퉁불퉁한 매트에 앉아 내가 8학년 때 용돈을 모아 산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그걸 살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수화기의 플라스틱 외장 안으로 무지갯빛 전선과 부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벨이 울리면 숫자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캐시 L. 샌더슨의 번호를 눌렀다.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면서 귀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탐지하는 데 반쯤 쏠려 있었다. 몇 차례 신호가 울리고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프로다운 차분한 목소리였다. 캐시 샌더슨 사무실입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어린아이 목소리처럼 들렸다. 혹시 캐스 샌더슨 씨인가요? 변호사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세요.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나는 내 성과 이름을 철자까지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그는 용무가 뭐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했고 전화를 거는데 신경을 곤두세울 대로 곤두세운 나머지 둘러댈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분이 1981년에 제 입양일을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 일로 뭘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는 탐정이 아니라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냥 끊어버릴까? 캐시 샌더슨이 진짜로 나한테 답신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 문득 할머니 할아버지와 본 범죄법정 드라마에서 들은 문구가 스치듯 떠올랐다. 의뢰인 비밀 유지 의무. 변호사는 아마 내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을 것이다. $500를 지급한 건 부모님이었으므로 그는 내가 아닌 부모님의 대리인이었다. 여자는 웃지도 시간 낭비 말란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충실하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그런데 그것도 곤란한 일이었다. 내겐 번호가 따로 없었다. 부모님은 그런 추가 비용에 대해선 생각도 해본 적 없을 터였다. 만약 캐시가 우리 집 번호로 전화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한 나 자신을 책망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주말이었나?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지만 캐시와 나는 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끝까지 우리 부모님의 충실한 변호인이었다. 마침내 캐시가 마지못해 내 전화를 받아 내 모든 질문에 대답해 준 것도 부모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서였다. 내 입양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였어요? 나는 캐시 샌더슨 사무실에 몰래 전화하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에게 짐짓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캐시,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성이 빠진 사실에 주목했다.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길 바랐던 걸까? 얼마 들었어요? 다행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 부모님은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점과 시험 점수, 대학교 학자금 지원 같은 것에 조바심 치며 신경을 쓰곤 했다. 엄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그 2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점점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진 않았다. 나는 입양 뒤에 변호사한테서 연락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기다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 2번 다시 연락 안 했어 라거나 아니 우리한테 무슨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일은 없어 라고 말하기를 혹시라도 무슨 소식을 알게 됐거나 들었다면 나도 이미 알고 있어야 할 테니 네가 더 어렸을 때 변호사가 한 번 연락한 적이 있어. 어머니는 이상하게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꾹 참고 있었다. 네 친모가 우리랑 연락하고 싶어 한다고. 나의 친모가 우리와 나와 연락하려 했다니. 내가 예상한 대답들 중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기던 말이었다. 보이지 않는 줄에 팽팽하게 묶인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 들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흔들리는 몸으로 다음 줄이 당겨지는 것, 다음 충격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평생 봐온 짙은 갈색 패널로 둘러싼 벽에 늘 약간 끈적이는 리놀륨 바닥 부엌에서 계속해서 각종 재료를 썰고 저으며 우리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려니 내가 닿기 싫어하는 낡은 전기 스토브,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흰 포마이카 테이블, 그리고 그런 말을 내뱉은 뒤에도 차분히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내 분노에 불을 붙이고 질문새를 퍼붓도록 한 건 어머니의 그 차분한 겉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뭘 알고 싶어 한 거예요? 네 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 엄마가 말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부모님이 내 생모를 네 어머니라고 부른 건 난생 처음이었다. 그분은 네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 네 사진을 달라고 했대. 그리고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아마 널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말로 인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무더기가 와르르 쏟아진 것처럼 온 방에 경악과 불안의 물결이 출렁였다. 하지만 나는 친모의 궁금증이 불러일으킨 가능성은 도착 즉시 제거당했으리라는 걸 알았다. 부모님은 그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어머니는 사진이나 자세한 정보를 나누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나는 의도했건 안 했건 어머니의 별일 아니라는 듯한 말투에 기가 막혔다. 어머니는 마치 우리가 평소에도 내 친모 이야기를 나눴던 양 말하는 것이었다. 친모가 내게 편지를 쓰려 한 적이 있다는 이 새로운 사실이 마치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라는 듯이 어머니는 자신들은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이 나와 이야기하는 걸 허용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만나다니. 어렸을 땐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다. 아이 때는 친모가 불쑥 나타나서 나를 데리고 가는 악몽도 가끔 꿨다. 하지만 그게 날 위해서든 아니었든 지금이든 그때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친모의 전가를 듣고 나서 왜 우리는 전화 한 통 통화할 수 없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친모와 나에게 그 정도도 허용해주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최소한 목소리는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내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네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어머니는 자진해서 말했다. 비록 초등학생 시절이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지나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초등학생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더 또렷이 보였다. 나는 노상 불안했고 이따금 괴롭힘에도 시달렸다. 부모님은 아직도 최악의 사건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가장 큰 약점인 내 신체적 외양이 불쾌한 것이고 도무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확신했다. 친모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서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나를 포기한 그분에게 우리 부모님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내가 용기를 내어 양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한국 부모님에게 했더라면 어땠을지 궁금했다. 어쩌면 나를 이해해 주었을지도 몰랐다. 적어도 내 백인 가족보다는 그 고통에 더 공감했을지도 몰랐다. 그 편지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봐야만 했다. 여태 그러지 못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친모가 나를 생각했다는 증거였다.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거기 혹시 이름도 적혀 있어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설령 이름으로 서명을 했어도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 편지는 이제 없어. 친모가 우리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때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면 부모님은 항상 당시의 내 나이를 헷갈려 한다. 네가 대여섯 살 때였어 했다가 또 나중에는 아마 일곱 여덟 살 때였던가? 한다. 변호사도 자신이 내 친모를 만나 그분의 요구를 부모님에게 전달한 사실은 기억했지만 그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뒤에 어머니와 나눈 대화에 대해 기억 못하는 것들이 꽤 많다. 그때가 정확히 몇 살 때였는지, 엄마가 당시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뒤로 엄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때문에 의식적으로 언쟁을 하지 않으려 하던 때였는지, 아니면 내가 대학 지원서를 쓰면서 이미 저 문 밖에 한눈 팔던 때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밤 엄마가 준비하던 음식이 뭐였는지,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모여 앉아 먹었는지도. 하지만 친모가 변호사를 다시 만났을 때 언니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준 건 기억이 난다.
엄마는 복수조사에 힘을 주어 말하면서 어쩌면 언니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몇 명이나요? 몇 살이에요? 그럼 왜 그 아이들은 데리고 살고 나만 안 그런 거죠? 왜 더 기억을 못 하느냐고. 내 친모가 날 궁금해한 사실의 유일한 증거, 유일한 접촉 시도를 왜 갖다 버렸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어머니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어깨를 으쓱하던 모습도,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결단코 사과하지 않은 사실도,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 그저 오래된 일이야 라고 했던 것도. 나는 편지 자체에 대해 그게 타이핑한 거였는지 손으로 쓴 거였는지 서명이 있었는지 익명이었는지 꼬치꼬치 따지듯 캐물었지만 두 분 모두 다른 건 기억하지 못했다. 만약 어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틀림없이 위안이 됐을 것이다. 당신에게 무엇보다 수수께끼였던 건 내 첫 부모는 대체 왜 나를 포기했을까 하는 거였다. 돈과 나의 건강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건 나도 알았다. 하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없었는지, 나의 어떤 점이 두 분의 사랑이랄지 신이랄지 그런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건 아닌지 너무 궁금했다. 물론 이런 의문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친부모들은 대체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입양을 결심할 뿐더러 신생아나 조막한 아이가 제 부모를 실망시킬 일이 대체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다른 입양인들, 특히 원가족을 모르는 입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사람이 나만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혹시 아기 때 혹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한 어떤 행동 때문은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무언가로 인해 이별이 더 쉬웠거나 가능했던 건 아니었을까? 친부모 탓을 하는 입양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꼭 화살을 자기 내부로 돌려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싶어 했다. 자라면서 내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분들이 여전히 날 생각한다는 걸, 그리고 입양이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았더라면 많은 게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비록 대응을 하기엔 친모의 접근 시도를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나는 잊히지 않았던 것이다. 완전히는. 내가 두 분과 접촉할 길은 없었다. 친부모는 다시는 우리와 연락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친모가 연락해온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친가족에게서 두툼한 편지다발이 날아오는 상상을 했다. 이야기와 사진과 내 삶에 대한 질문과 사랑과 질문의 말로 가득한 손편지들. 나를 그들에게로 인도할지도 모르는 편지들이. 2007년 여름,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나뿐인 독립조산원의 소독약내 나는 작은 검사실에서 남편과 나는 조산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의자 2개, 검사 테이블 하나, 세면대 하나, 폭신한 회전 스툴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 크기의 검사실에서 조산사는 항목마다 확인 질문을 했고 우리가 대답하면 그걸 받아 적었다. 조산사는 좀 피곤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친절했다. 그는 한 산모의 출산을 돕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고 했다. 살짝 흥분한 상태로 형광등 밑에 앉아 임신부 서류를 작성하는데 괜한 걱정이 슬금슬금 밀려왔다. 기분이 좋은 동시에 아직 준비가 안 된 느낌도 들었다. 조산사는 처음에 아주 쉬운 질문부터 했다. 생일이 언제인지,
이번이 첫 임신인지, 내가 생각하기에 기간이 얼마나 된 것 같은지 따위의 질문이었다. 나는 한시도 뜸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대답했다. 서류 작성을 빨리 끝낼수록 심장박동 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 있어서였다. 그런데 내게 형제자매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이건 정말 단순한 질문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명백한 대답은 한 명도 없다이고 그건 나름 사실이다. 나는 무남동녀로 자랐다. 내 생물학적 가족이라곤 바로 여기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존재 같아였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내 친모에게 다른 아이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변호사는 언니라는 말을 언급했고 2년쯤 전에 받은 제한된 친가족 정보에도 내가 태어났을 때 친부모에게 다른 딸들이 있다고 확인되어 있었다. 정확한 나이도 이름도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내 언니들에 대한 상상이 멈춰지진 않았다. 내가 입양되지만 않았어도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자랐을 언니들이었다. 조산사는 계속 차분히 기다렸다. 이제 이 머뭇거림 아래에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저는 입양됐어요. 내가 말했다. 내 귀에조차 꼭 무언가에 대해 사과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기분이 더 나빠졌다. 조산사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몇 살이었는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출산 과정은 어땠나요? 혹시 무슨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나는 내가 조산아였고 2달 반 동안 병원에서 지냈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약간 겁에 질려 더듬거리면서 가족의 임신 합병증 여부나 병력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친모의 조산 원인조차 모른다고 하자 조산사는 클리포드를 향해 있던 고개를 들고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임상과 관련해 유전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묻는 거라고 했다. 어머니의 경험을 알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그냥 그 상태로 해결해 나가면 되었다. 조산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분만통을 겪는 사람 누구라도 안심하게 만들 만한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나머지 질문들을 훑어보고 건너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삶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입양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마치 태어난 지 2달 반 된 볼이 통통한 2.3kg짜리 아기를 부모님이 병원에서 데리고 오던 그 순간 불쑥 존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친모가 나를 임신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나는 절대 모르고 살아갈 한 여자에게 내 존재가 오롯이 의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친가족 생각을 하느라 보낸 그 모든 세월 동안 친모의 임신과 관련된 내가 모르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나는 젊고 건강했다. 아직 노화나 질병, 유전 문제 따위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었다. 친모를 떠올릴 때도 임신한 모습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보다는 나를 아는 채 내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만 그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임신을 하고 보니 친모가 나를 베고 있던 그 수수께끼 같은 시간들이 돌연 훨씬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분의 임신은 어땠을까? 왜 그렇게 일찍 분만이 시작됐을까? 혹시 내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찌해야 하나? 2005년 댄과 나는 우리의 2번째 결혼기념일 며칠 뒤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했다. 댄은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내가 가장이 되었으며 우리는 첫 집을 샀다.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
좋은 의도의 질문과 비판도 친척들의 진지하기 짝이 없는 우려의 말도 우리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했을 뿐이다. 적어도 나에겐 가족이라는 개념이 줄곧 타인들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정의되어 왔다. 그 무렵 나는 이미 성인이었고 4년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지리적,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으며 외동답게 내 선택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자신감은 가족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순전히 의지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입양인다운 믿음과 결합했다. 젊은 여성으로서 결혼도 독신으로 남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았다. 내가 두려웠던 건 어린 시절처럼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수동적이 되는 것, 무기력해지는 것이었다. 이른 나이에 결혼에 뛰어드는 데는 좀 더 신중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임의식을 갖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너무 젊었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리라는 걸 의심하기엔 서로를 너무 믿고 확신했다. 결혼한 지 14년이 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면 둘 다 웃음을 터뜨리며 하마터면 진짜 재난이 될 수도 있었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여하간 큰 탈 없이 잘 살아왔으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운 좋게도 그 긴 시간을 쭉 함께 살아왔으니 2007년 봄 무렵에 댄과 나는 가족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새파랗게 젊었지만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느꼈다. 댄은 박사과정을 절반쯤 지난 상태였고 우리에겐 주택 대출금을 다달이 갚아나가고 여행을 하고 약간의 저축까지 하는 것에 더해 우리가 산 집을 세심하게 고른 가구와 고양이 2마리로 채울 여유까지 있었다. 당시 나는 창작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전까지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 그냥 동네 글쓰기 모임에만 나갔다. 마감 날짜를 정해두고 글을 제출해야 하는 글쓰기 모임 덕분에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이야기들에 매달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글을 쓰거나 모임 워크숍 시간 내내 앉아있을 기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피로가 극심한 이유는 분명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냥 무시하고 지냈다. 댄과 내가 어쩌면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도 몰라 라고 말했던 게 불과 2~3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사실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있었다. 딱히 뭘 해보려는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막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6살 생일이 몇 달 지난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부엌 개수대에서 시리얼 그릇을 헹구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손에 든 하얀 막대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고작 몇 분간이었을 테지만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불신의 안개가 걷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나의 뇌가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나는 달달 떨리는 다리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댄이 돌아서며 무슨 일이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을 때 나는 그 막대기를 들어보였다. 혹시 이게 2줄로 보여? 조산사는 새 양식을 한 뭉치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다. 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부모님 아이였다. 아버지와 똑같은 183cm의 키에 어머니의 한바구음과 짙은색 곱슬머리를 가졌고 교사와 과학자가 득실거리는 집안에서 그 역시 과학자였다. 가족 절반은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도시에서 왔고 어렸을 땐 그의 레바논인 할머니가 운영했던 빵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댄 역시 자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기분을, 그리고 사랑하지만 결코 완전히 인정할 수 없는 가족 속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절대 이해할 리 없었다. 나는 그의 답변들이 너무도 쉽게 쭉쭉 이어지는 게 부러웠다. 마침내 조산사는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심장박동을 확인하러 가자고 했다. 나는 검사 테이블에 펼쳐진 서류 종이가 팔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진료용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우리가 기다리던 몇 주 동안의 입덕과 피로감을 기꺼이 감당하게 해줄 순간이었다. 조산사는 초음파 기계를 켜고 작은 봉 같은 걸로 내 아랫배를 쓱쓱 문질렀다. 모니터에는 낮게 윙윙 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가 숨은 것 같네요. 우려 섞인 말투는 아니었지만 나는 쿡 찌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혹시 심장박동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당장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노릇이었다. 설령 내 임신이 별 위기를 겪지 않고 수월하게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을 몇 번이고 마주해야 할 터였다. 윙, 윙, 윙. 정적, 콩콩콩콩 박동 소리가 너무 빠르게 들렸다. 하지만 분명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아니, 왜? 소리가 중단되자마자 내 입에서 바로 이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하고 싶던 말은 그저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였다. 봉이 내 배 위를 이리저리 지나다니는 동안 나는 숨을 꾹 참았다. 아가야 제발. 조산사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어 문지르면서 볼륨을 올렸다. 낮게 윙 하던 소리가 갑자기 힘차게 쿵쿵쿵쿵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아주 좋아요. 조산사가 활짝 웃었다. 분당 160. 완전 정상이에요. 그는 경외심에 찬 내 표정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진짜 아기 맞아요. 제가 보증해요. 녀석 정말 열심히 애쓰네요. 댄이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잠시 그 강렬하고 확실한 고동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가족을 늘리는 일이 이제 더는 단순한 소망이나 먼 훗날의 가능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야흐로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강렬한 심장박동과 함께 황홀하게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아이는 삶을 향해, 우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내가 느낀 경의와 사랑은 내 앞을 거쳐간 수많은 어머니들이 증언한 것과 똑같았다. 이런 생각이 왠지 내게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럼에도 아직 스스로를 누군가의 생물학적 산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아기를 사랑하는 일만은 쉬울 것 같았다. 그건 그냥 자연스레 느낄 것 같았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다. 다른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나와 연결된 사람, 아이가 곁에 있을 터였다. 나는 검사실 저쪽 벽에 걸린 그림에 시선이 갔다. 나처럼 머리카락이 검은 여자가 임신한 자기 배를 감싸 안고 다정한 얼굴로 그 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은 부모와 극도로 취약한 아이의 물리적 연결고리, 원초적 연결성을 너무도 강렬히 표현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것은 언제나 내게 수수께끼 같은 대목이었다. 이제 나도 마침내 그 고리에 구족되는 경험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오리무종이긴 마찬가지였다. 나는 셔츠를 내리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9개월이란 시간은 꽤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조산사가 말했다. 두 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아기와 만나게 될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평생토록 이어질 것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 관계가 끝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나와 내 첫어머니와의 유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관계 단절. 우리는 그걸 잘 견뎌냈고 헤어져 사는 법을 배웠다. 나는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을 알았고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조금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라 느끼지 않았다. 내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가던 댄과 나는 이제 곧 모든 게 송두리째 변할 터였다.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곧 진짜로 부모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지만 첫 산정 검진을 마친 나는 새로운 걱정과 의구심의 원천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출산을 할 것이고 그 준비부터 단단히 해야 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나중에 우리 아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던질까? 나에게도 아직 우화와 다를 바 없는 그 역사와 유산을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연결감을 느끼도록 과연 내가 도울 수나 있을까? 여태 고작 몇 장짜리 가족 정보 질문지에도 다 대답하지 못했는데 조선원을 나서면서 나는 우리 아기가 절반은 텅 빈 가계도를 물려받을 운명이라는 사실이 바위처럼 짓누르는 느낌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다. 아직 임신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은 충분히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산원에서 첫 진료를 받은 뒤 며칠 동안 나는 중개인 목록이 딸린 그 서류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우리 파일 캐비닛 뒤쪽에 꽂아둔 폴더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카운티 입양사무소에서 보낸 그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을 통째로 외운 지 오래였지만 그걸 다시 꺼내 읽었다. 친가족을 찾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그처럼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말을 한단 말인가? 애초에 끊어지지 않았어야 할 연결감과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복원한단 말인가? 그 발견들이 댄과 내가 이제 막 꾸리려는 새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랐다. 알 수 없는 변수를 추가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안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정말 무모한 짓일 터였다. 하지만 조산원에 다녀온 뒤로 나는 그 생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만일 내가 정말로 친가족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내 아이들과 나눌 더 풍부하고 완결된 이야기, 마침내 내 가계도 위에 모든 가지를 펼쳐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된다면,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두려워하기를 멈춘다면 나와 미래의 내 아이는 또 무엇을 얻게 될까? 믿기진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예전부터 그에 대해 생각은 해왔고 전화를 건 적도 그 절차를 검색해 본 적도 있었다. 양부모님도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어렸을 땐 그 말이 꼭 언젠가 너도 우주배행사나 유명한 배우,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처럼 들렸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은 이야기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젠 그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인정하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나의 친부모는 숨어 있지 않았으니까. 재회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설 탐정이나 추적 작전은 필요 없었다. 서류나 편지만 몇 차례 주고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어쩌면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수도 있었다. 물론 위험도 따랐다. 친부모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새롭게 찾아낸 사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그분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또다시 거부당한다면 아무리 그걸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도 끔찍한 기분이 들 것 같았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런 결정은 평생 나를 알아온 이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사실 이 일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양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겠는가? 대학 친구, 고향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입양은 정말 좋은 거라고, 내 인생에서 빠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해왔다. 부모님의 반응을 감당하는 것도 내 몫일 것이다. 너는 네 친가족을 만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할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는 것도. 그건 내가 어렸을 때 하고 다니던 말이었다. 내가 충실히 배운 수많은 대처법 중 하나로 사람들의 주목과 대답하고 싶지 않은 성가신 질문을 피하기 위해 쓴 방책이었다. 어쩌면 실제로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실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을의 온갖 이유로 마음을 바꾸고 나의 경우엔 이제 12주 된 자두 크기의 배아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깨달음은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제 더는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양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강조하거나 입양된다는 게 어떤 기분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을 옹호할 필요를 느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내게 생명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영영 송두리째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제 훌륭한 입양인, 길을 잃었다 되찾은 데 감사하는 어린 소녀라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였다. 내 결정에 대해 누가 뭐라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신경 쓸 일이 뭐란 말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마침내 던질 준비가 된 이 질문이 얼마나 다급하게 느껴졌는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속삭이는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분들을 찾고 싶었다. 이 진실을 마주하자 모든 의구심과 위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스스로 되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떨리긴 했지만 나는 온전히 확신했다. 지금까지 내가 줄곧 해온 대답과는 달랐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최상의 대답, 가장 현명한 대답은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분들이 내게 해주려던 모든 말을 듣고 싶었다. 친부모는 나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 결정에 대해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언니들과 얼마나 닮았을까? 언니들을 만나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듣거나 비슷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들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을지도 궁금했다. 날 위해 기도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알고 싶어 했는지도. 갑자기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이 아주 좁아 보였다. 어쩌면 지금까지 쭉 그랬는지도 몰랐다. 그분들이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나를 한테나마 알았다면, 그분들 생각을 하자 갑자기 수백, 수천 개의 거미줄처럼 엮인 역사와 사랑, 호기심과 기억에 가느다란 신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신라들은 우리 사이의 시공간을 가로질러 천천히 증식했다. 보고 만지기엔 너무 연약하고 완전히 끊어지기엔 너무 강한 연결의 실타래가.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